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정상회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뭐 대선을 맞이해서 뭐 좀 제가 원래 이제 소장님과 이제 같이 하면서도 항상 좀 원했던 것이 이제 일요일 날은 조금 가벼운 이야기로 이렇게 좀 휴식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이 좀 되셨으면 해서 뭐 대선과 관련이 있지만 좀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역사 에피소드 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마 예전에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주연했던 이제 클레오파트라라는 영화에서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이제 클레오파트라에 홀려서 이제 인생을 이제 망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제 당시에 이제 리차드 버튼이 이제 영화 역할을 이제 주연을 했었는데요.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율리우스 카이에사르의 이제 부하로서 이제 부유하고 유력한 평민 집안,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평민 집안은 뭐 지금의 중산층이나 서민 계층이 아니라 이제 로마가 원래 이제 그 출범했을 당시는 왕국이었기 때문에 이제 왕족과 귀족이 아니다. 이제 왕국이 출범했을 당시에 왕족이나 귀족이 아니라는 의미의 평민 집안인 것이지 뭐 평범한 집안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대부분의 경우 이제 이런 집안들에서 이제 어떤 뭐 장사라던가 어떤 이런 것들로 이제 굉장히 그 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모계가 이제 카이사르 집안의 좀 먼 친척이 된다고 하고 당시에는 이제 그 로마도 변혁 시기를 맞춰서 이제 민중파와 이제 원로원파 사이에 이제 내전 상황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안토니우스의 조부, 아버지 모두 이제 연루화되어서 피해를 보기도 했고 이로 인해서 이제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도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현재 이제 공부를 좀 잘하고 그러면 미국에 유학하듯이 그리스 아테네에 이제 일종의 대학을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카이사르의 상대로 유명한 폼페우스 휘하의 장교로 이제 근무하면서 이제 군 지휘관으로서의 이제 성과와 신뢰를 획득하였고 이후 이제 카이사르가 이제 갈리아 총독으로서 이제 갈리아 전쟁을 이제 일으키니까 거기에 이제 군단장으로 이제 참여를 하였습니다. 당시 이제 그 카이사르가 갈리아 지방, 그러니까 지금의 프랑스 지방이죠. 여기서 전쟁을 하는 동안에 이제 로마는 이제 카이사르파의 중심 인물인 이제 쿠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쉽게 말해서 본사에서 이제 이런 여러 정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쿠리오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토니우스가 로마로 돌아와서 뭐 재무관, 호미관 등에 이제 당선이 되면서 로마 본사에 있어서 이제 카이사르파의 핵심 인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원로원파의 이제 그 폼페우스로 대표되는 이제 카이사를 반대하는 이제 원로원파의 이제 정치 투쟁을 이제 주도하게 되는데 뭐 결과적으로 원로원파의 압도적인 이제 그 저항 속에서 이제 실패를 하게 되고 뭐 결과적으로 갈리아이던 카이사에 돌아가서 내전에 이제 군단장으로 참여를 해서 공을 세우고 이제 이후에 이제 카이사르가 로마에서 이제 이탈리아에서 폼페이우스파를 이제 축출한 이후에 이제 그리스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폼페이우스파를 이제 추격하게 되는데 이제 그 동안에 이제 로마에 남아서 내정을 이제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말씀드린 것 같이 내전 상태였기 때문에 뭐 카이사르파의 강경파들 같은 경우면 이제 당연히 상대파인 원로파를 완전히 축출하자 뭐 내지는 조금 타협을 해야 되지 않냐 뭐 그 다음에 또 폼페우스파에 가담했다가 카이사파로 이제 가담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 속에서 이제 안토니우스가 중심을 잡고 잘 중재를 하거나 이제 내정을 관리했어야 했는데 거기에 실패를 하게 되고 이제 각 세력의 갈등들로 이제 로마 내정의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카이사르는 사실 안토니우스가 이 사람은 군인으로서의 능력, 그 군인 중에서도 이제 군단장, 이제 뭐 우리 요즘으로 치면 사단장이나 이제 이런 정도의 능력은 출중한데 군 상위 지휘관이라던가 정치인으로서는 능력이 부족하구나라고 이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카이사르가 이제 폼페우스파를 이제 정리한 다음에 이제 로마로 돌아와서 이제 또 아시는 바가 독재 정치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독재 정치의 말기에 이제 파르티아, 지금의 이제 이란 지역에 있던 파르티아 제국을 이제 원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출사표를 내세우고 이제 출전을 앞두고 이럴 당시에 이제 또 다시 그래도 가장 믿는 핵심적인 측근이니까 이제 공동 집정관에 선출이 되는데 결국 그 뭐 유명한 이야기처럼 마르쿠스 브루투스에 의해서 카이사르가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당연히 이제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의 열렬 충성파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군대 지휘에서는 확실한 2인자. 그렇지만 카이사르는 안토니우스의 능력을 크게 평가하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암살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절대적인 독재자인 카이사르의 죽음에 따라서 이제 카이사르의 세력 내에서 당연히 또 권력 투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카이사르가 미리 준비한 유언장에 따르면 족갑벌 되는 옥타비아누스, 당시 만 18세가 되는, 요즘으로 치면 대학도 입학하지 못한 사람이 이제 후계자로 지명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의 핵심 측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르쿠스 브루투스 등의 이제 암살파와 타협을 시도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카이사르 지지 세력으로부터는 또 신뢰를 잃습니다. 이렇게 타협까지 하는데도 또 키케로로 대표되는 원로원파의 또 집중적인 공격을 또 받게 됩니다. 뭐 그 이유는 18살밖에 되지 않은 옥타비아누스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였고, 그다음에 안토니우스는 막 나이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이제 카이사의 뒤를 이을 새로운 이제 어떤 실력자로 보였기 때문에 결국 원로원파의 공격은 이제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에 몰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이제 옥타비아누스와 합세를 하고, 그다음에 레피두스라는 이제 형식적인 어떤 또 사람을 하나 이제 다 끌어들여서 제2차 삼두 정치,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폼페이스와 크라수스로 이제 구성했던 제1차 삼두 정치에 이은 제2차 삼두 정치를 구성해서 결과적으로는 안토니우스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향이었지만 브루투스 등의 이제 카이사르 암살파, 그다음 즉 이제 원로원파들을 이제 무력으로 진압하는데 이제 앞장서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이탈리아를 포함한 프랑스, 옛날에 갈리아, 지금 프랑스하고 서방을 맡게 되고, 이제 본인은 당시로서는, 지금은 이제 얘기가 다르지만 당시로서는 이제 이집트, 시리아 이런 곳들이 경제적으로나 어떤 산업적으로 굉장히 그 서방보다는 앞서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동방을 맡게 되는 쪽으로 타협을 하게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클레오파트라는 사람과 이제 악연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클레오파트라와 이제 결혼하기 전인 부인인 풀비암이 이제 그 안토니우스의 동생이 독단적으로 내전을 시도하면서 옥타비우스와 싸우다가 이제 패배를 하게 되었고, 결국 또 이걸 또 이제 안토니우스가 수습해야 되는 상황에서 뭐 결과적으로 이제 옥타비우스의 누이인 옥타비아와의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타협책을 이제 마련하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를, 그러니까 정말 역사적으로 봐도 제가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클레오파트에 돌아가게 되고, 이제 원래 그 정실 부인인 이제 정실 부인이었던 옥타비아를 버리게 되는 일을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영화에서 나오지만 이제 뭐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카이사르의 이제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이름을 카이사리오니아라고 짓고 이제 옥타비아누스에 대항했었는데요. 뭐 이거는 뭐 여담입니다만은 뭐 여러 역사가들은 이 카이사리온이 아마 카이사르의 아들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카이사르가 여러 여성들과 엄청난 연문을 뿌렸는데 실제로 친자식이 있다는 얘기는 한 번도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마도 카이사르가 불임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 낳은 아이를 카이사르의 아들인 것으로 사칭한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의 또 드라마도 있을 정도입니다.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안토니우스가 이제 카이사론의 보호자를 자처하고 이제 클레오파트라를 이제 끼고 도니까, 이제 여기에 정적인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안토니우스를 이제 정처인 요즘에도 뭐 정치인의 불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화제가 되지만 뭐 옛날에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입니다. 정처인 옥타비아와 조국 로마를 배신하고 외국에, 그것도 외국 여자에게 충성을 바친 자로 선동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안토니우스를 로마의 적으로 규정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내전이 다시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 사실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방이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앞섰기 때문에 사실은 옥타비아누스가 굉장히 불리하였지만, 그 결과적으로는 이제 안토니우스가 로마 시민들의 이제 신임을 잃게 됨으로 인해서 뭐 결국 그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결정적으로는 안토니우스가 당연히 당시에는 이제 육지에서 어떤 전투에서 굉장한 우위를 보였었는데, 이제 클레오파트라의 이제 꼬임에 빠져서 해전으로 이제 승부를 보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같이 전쟁에 참여하는 클레오파트가 도망을 치니까 안토니우스가 그냥 사랑하는 여인을 따라 전장을 이탈해버리고 그 해전에서 패배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육지에는 10만이 넘는 안토니우스의 군대가 안토니우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10만이 넘는 그 막강한 군대가 돌아오지 않는 지휘관으로 인해서 그냥 옥타비아누스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뭐 결과적으로 이제 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집트에 도주한 후에 이제 쫓아오는 옥타비아누스의 어떤 그 징벌을 피하기 위해서 결국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자살하게 되는 이제 비극적인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다만 뭐 이게 안토니우스 본인에게는 좀 뭐 위안이 될런지 모르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옥타비아누스의 이제 누이인 옥타비아하고 결혼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토니우스의 딸인 안토니아가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들 드루수스와 결혼하게 되고 또 그 아들이 이제 클라우디우스라고 해서 제 5대 황제에 오르고 또 클라우디우스의 또 조카가 되는 이제 네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안토니우스가 왜 고조 할아버지가 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황제의 어떤 혈통에 안토니우스의 피가 좀 흘러가는 것이 안토니우스한테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키케로라고 이제 당시에 로마의 이제 유명한 정치가의 철학가가 이제 안토니우스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포도주를 스트레이트로 끝없이 만친다.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머리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비난을 한 적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평가로 봤을 땐 측근 및 부하들에게는 굉장히 베푸는 걸 좋아하고 특히 허물없이 지내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또 이제 전장에서는 앞장서서 이제 그 부하들을 이제 이끌어 나가는 아주 우수한 지휘관이기도 했고요. 다만 이제 정치 통치 능력은 당시에도 낮게 평가되었고 또 더 중요한 것이 카이사르 암살 이후에 이제 암살파와 이제 그 카이사르파를 중재하려고 하다가 결국 자신의 본분을 잊고 카이사르 이제 반대파에게 넘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카이사르파의 지지를 잃어버리고 지지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카이사르의 후계자로 지명된 옥타비우스와 타협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동시에 카이사르파와 원로원파의 지지를 모두 상실하게 돼서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좀 축소하게 되었고요. 결정적으로는 이제 많이 아시는 바와 같이 클레오파트라와의 국가적 본업을 이제 잃은 그 사랑에 빠져서 로마 시민들의 지지를 상실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특기인 전투 제도를 벌이지 못하게 되고 이제 몰락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이 최근 모당 후보의 어떤 모습과 좀 많이 좀 겹치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말씀드려서 이건 클레오파트라를 탓하는 것. 요즘에 저도 모 후보의 부인을 탓할 일이 아니라 모 후보 본인이 문제다. 지금 오늘 이제 녹화하고 있는 월요일 날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 이제 새시대 위원회가 참여했던 이제 신지혜가 이제 후보 이제 부위원장직을 사퇴했다고 하는데 페미니스트인 신지혜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과연 윤석열 스스로가 도대체 20, 30대 남성들을 유인했던 이유는 무엇이고 왜 지금 지지를 잃고 있는지 또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들로부터 왜 지금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야 될 것이고 이제 저희 혁명 21에서는 더 저희가 대표님을 대선 후보로 결정하고 지금 밀고 있는 이상 더 이상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그 답을 찾고 싶으면 서민 포퓰리즘 15조나 대표님 방송을 잘 들어보시면 된다는 이야기만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2022년 대한민국한테도 중요하고 혁명 21에도 중요하고 저에게도 중요한 한 해입니다. 이번에는 이재명이가 되고 다음에 하면 된다는 그런 이상한 소리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번 대선에서 만약 이재명이 당선이 되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그 다음 대선은 과연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다음에는 중국에서 임명된 총독을 홍콩처럼 형식적으로 투표하는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뽑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중요한 한 해를 이제 1월에 시작을 하면서 다음 이제 시간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